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된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이랑 부부의 연을 맺고 산 세월이 어느덧 45년이고 아들 둘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장가도 다 보냈지요. 거기다 손주 녀석들도 넷이나 있으니 남들이 보기엔 제가 참 복도 많은 팔자라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기막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이야기부터 꺼내야겠네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부터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명절 음식 준비하려면 늙은 몸이라도 늑장 부릴 새가 없으니까요. 새벽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도록 전을 부치고 손 많이 가는 잡채를 볶고 갈비찜까지 솥 한가득 올려뒀어요. 68 먹은 노인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자식들 입에 들어갈 생각에 꾹 참으며 버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부터 뼈 빠지게 준비한 그 많은 음식을 저는 결국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집에서는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그 집을 뛰쳐나왔거든요. 45년 내 청춘과 인생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집을 명절 당일 아침에 박차고 나온 겁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그 기막힌 사연은 차차 말씀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집을 나온 뒤로 저는 며느리들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아들 녀석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애원을 해도 소용없었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독하게 굴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란 자리는 의뢰 참고 인내하는 거라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장가 보내기 전부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죠. 그래, 나는 절대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내 며느리한테는 눈물 쏙 빠지는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안 시켜야지. 정말 딸처럼 아껴주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마음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너무 잘해주려고 했던 제 욕심이 결국 제 발등을 찍고 말았으니까요.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가겠다고 그때 아들 나이가 32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늦은 것도 아니라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친구들이 며느리 자랑, 손주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부럽고 초조하던지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온 겁니다. 첫인상이 어찌나 단아하던지 키도 훤칠하고 화장도 과하지 않게 수수하니 딱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조신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아이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구나 싶어 입이 귀에 걸렸더랬죠. 귀한 손님 대접하느라 저는 소고기 듬뿍 넣어 미역국 끓이고 잡채에 닭볶음탕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냈어요. 혼자 반나절을 부엌에서 동동거렸는데도 하나도 힘든 줄 몰랐죠. 그때 며느리 될 아이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저희 친정엄마보다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어머, 그 말 한마디에 그날 하루의 수고가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됐다, 됐어. 이 아이라면 나랑 잘 맞겠다. 고부 갈등 그런 건 남의 집 얘기겠구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 온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청첩장 돌리고 혼수 맞추느라 정신없었지만 듬직한 아들이 턱시도 입은 모습을 보니 이제야 자식 농사 다 지었다 싶어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런데 결혼 준비할 때 좀 찜찜한 일이 하나 있긴 했어요. 사돈댁에서 혼수 문제로 전화가 왔는데 말씀이 좀 묘했거든요. 사돈, 우리 애가 워낙 예민하고 깐깐해서요. 혼수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니 시댁에선 일절 신경 끄시면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 취향이 확고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는데 옆에서 듣던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여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사돈더러 신경 끄라니 말이 좀 그렇잖아. 아유, 당신도 참. 요즘 애들 방식이라는데 우리가 굳이 나서서 뭐 해요. 알아서 잘하겠지.
저는 남편 입을 막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전조 증상이었는데 그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애써 외면했던 거죠. 결혼식 당일 새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정말 천사처럼 고와 보였어요. 주례 선생님 말씀에 맞춰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져 손수건을 꺼냈죠. 그런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절을 하는데 뭔가 뻣뻣한 게 영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허리도 굽히는 둥 마는 둥 고개만 까딱하고 마는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허, 저게 어른한테 하는 절이냐? 목에 깁스라도 했어? 쉿, 남들이 다 봐요. 좀 가만히 있어요. 저는 남편 옆구리를 찌르며 또 덮어줬어요. 긴장해서 그렇겠지. 요즘 애들이 예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걸 거야. 속으로 그렇게 되뇌면서요. 아들 내외는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아파트에 신접살림을 차렸어요. 저희가 전세금에 보태 쓰라고 5천만 원을 쥐어줬죠. 없는 살림의 큰 돈이었지만 아들 새 출발하는데 기죽지 말라고 무리해서 해준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얘야, 이번 명절엔 음식 준비할 거 없으니까 편하게 몸만 와라. 내가 다 해놓으마. 그럼 보통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찍 가서 도울게요. 이런 말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며느리 반응은 아주 간결하더군요. 아, 네. 알겠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뚝 끊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원래 살가운 성격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해하려고 애썼죠. 명절 당일 아들 내외는 해가 중천에 뜬 11시가 다 돼서야 나타났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나물 무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더니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인사 한마디 던지고는 끝이었어요.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부엌에서 혼자 동동거리는데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당신 뭐해? 며느리는 밖에서 놀고 있는데 왜 혼자 다 하고 있어? 됐어요. 놔둬요. 첫 명절이라 어색해서 그렇겠죠? 저는 남편을 내보내고 혼자 묵묵히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차례 지낼 때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절을 하라니까 며느리가 또 뻣뻣하게 서 있는 겁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주니까 그제야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밉보인 게 있나? 왜 저렇게 쌀쌀맞을까? 하지만 남편한테는 내색도 못했어요. 괜히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혼자 삭히고 또 삭혔죠.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절이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큰며느리는 한결같이 늦게 와서 밥만 먹고 쌩하니 가버렸고 저는 시어머니니까 참아야지 하며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죠. 그러다 8년 전 작은 아들이 결혼하면서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작은 며느리는 형님과는 딴판이더라고요.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고 얼굴엔 항상 웃음기가 가득했죠. 어머니, 저 요리는 젬병인데 어머니한테 많이 배워야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이 어찌나 살갑고 예쁘게 들리던지 저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봄날이 오나 싶었어요. 그래, 큰애는 무뚝뚝해도 작은 애는 싹싹하니까 이제 좀 살맛 나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제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변해버렸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큰 며느리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첫 명절에는 일찍 와서 설거지도 하고 과일도 깎더니 두 번째 명절부터는 부엌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나중에 작은 아들이 술기운에 털어놓은 얘기를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동서, 바보같이 왜 나서서 일을 해?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다 하시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때도 모른 척 넘어갔어요. 그래, 내가 더 잘해주면 알아주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바보처럼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내심에도 바닥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 바닥이 드러난 날이 바로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그 전에 설날 이야기부터 해야 제 마음이 왜 그렇게 문드러졌는지 이해하실 테니까요. 그해 설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식구들 먹일 떡국 육수 진하게 우려내고 노릇노릇 전 부치고 손 많이 가는 잡채까지 삶아 무치느라 꼬박 4시간을 꼿꼿이 서서 일했지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잠깐 의자에 앉으려는데 9시쯤 큰아들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우리 지금 일어나서 준비 중이야. 12시쯤 갈게. 설날 당일인데 12시라니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 차 막히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꾹 눌러 참았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12시가 훌쩍 넘도록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죠. 예, 너희 언제 오니? 떡국 다 불어 터지겠다. 아, 미안. 우리가 어제 늦게 자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나서 좀 더 잤더니 늦었네. 금방 갈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종종 걸음치며 음식장만 했는데 며느리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늦잠을 잤다니요.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들어온 큰 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러더군요. 아후, 피곤해라. 넷플릭스 몰아보기 하느라 너무 늦게 잤나 봐요. 어머님, 밥부터 주세요. 배고파요. 그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명절날 큰 소리 내기 싫어 밥상을 차려냈어요. 그런데 진짜로 제 억장이 무너진 건 밥상머리에서였어요. 큰며느리가 제가 4시간 동안 핏물 빼고 양념 재워 만든 갈비찜을 한 점 집어먹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며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간장 조절 실패하셨나 봐요. 너무 짜서 못 먹겠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작은 며느리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어머, 진짜네? 형님 말이 맞아요. 어머님, 이렇게 짜게 먹으면 혈관 막혀요. 건강 생각해서 좀 싱겁게 하시지. 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두고 타박하는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혀서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맨밥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밥그릇을 비우자마자 큰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가방을 챙겨 일어나더군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애들 영어학원 보충 수업이 있어서요. 설날 당일에 무슨 학원이냐? 과일이라도 먹고 가라. 아유, 학원비가 얼마짜린데요. 늦으면 안 돼요. 가볼게요. 제가 손주들 주려고 준비한 세뱃돈이든 봉투를 내밀자 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낚아채듯 바다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다음에 뵈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썰물처럼 다들 빠져나가고 텅 빈 집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만 남았죠. 그 많은 그릇을 67 먹은 노인네가 혼자 닦으며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렇게 봄이 오고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갑자기 큰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 저 오늘 뵈러 갈게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저는 또 바보처럼 설계서요. 그래, 명절 때 잘못한 게 미안해서 카네이션이라도 사들고 오려나 보다. 내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지.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온 큰며느리, 빈손에는 꽃 한 송이 들려있지 않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물 한 잔 마시더니 대뜸 본론부터 꺼내는 겁니다. 어머님, 긴히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우리 큰애 이번에 영어 유치원 보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 교육비가 참 비싸구나.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하니?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형편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딱 절반만 한 달에 100만 원만 보태주세요. 어버이날에 찾아와서 부모 가슴에 꽃을 달아주지는 못할 망정 돈 달라는 소리를 하러 온 거였어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이번엔 저도 단호하게 잘랐죠. 못 주겠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매달 100만 원을 주니? 그리고 너희 형편에 맞춰서 보내야지 왜 할미 등골을 빼먹으려 들어? 제 거절에 큰며느리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와,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친손주 교육비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정말 실망이네요. 그러더니 인사도 없이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해 여름,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 보고 싶다며 전화를 돌렸어요. 야, 이번 주말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 거 알지?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이나 먹자. 아, 아빠 어쩌죠? 우리 그날 관 가기로 예약 다 해놨는데 애들 방학이라 다 같이 가기로 했어. 뭐? 괌? 너희 엄마랑 아빠 결혼기념일인데? 아니, 결혼기념일이 뭐 대수라고 꼭 그날 챙겨야 해요? 갔다 와서 밥 한 끼 사드리면 되잖아요. 끊어요, 바빠요. 작은 아들 녀석도 똑같더군요. 형네 식구랑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 표 끊어서 못 물러요. 다녀와서 뵐게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괌 여행 가느라 부모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만큼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일주일 전에 자존심 굽히고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거였죠. 얘야, 이번 추석에는 좀 일찍 와서 음식 좀 거들어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 하려니 너무 벅차구나.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어요. 어머님, 저 그날 친구들 모임 있어서 좀 바쁜데요. 미리 약속된 거라 취소를 못해요. 바빠? 명절 전날에 친구 만나는 게 시어머니 돕는 것보다 중요하니? 아, 그냥 하여튼 바빠요. 죄송해요. 큰 며느리가 안 온다니 작은 며느리도 핑계를 대더군요. 형님도 안 가신다면서요? 저만 가서 일하면 억울하잖아요. 저도 못 가요. 결국 추석 전날 밤, 저는 시장 바구니를 질질 끌고 혼자 장을 봤어요. 밤 11시까지 재료 다듬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또다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안쳤죠. 정신없이 요리하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라 쓰라렸지만 약 발을 새도 없이 움직였어요. 아침 9시. 식탁 위에는 20명이 먹고도 남을 음식이 가득 차려졌죠. 옥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소파에 잠깐 기대 앉아 있는데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큰며느리였어요. 얘야, 이제 출발하니? 몇 시쯤 도착해?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 저는 죽을 때까지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 어머님, 저희 지금 막 공항 도착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항? 공항이라니? 어디 갔는데? 제주도요. 애들이 바다 보고 싶대서요. 호호호. 수화기 너머 며느리의 맑은 웃음소리 뒤로 공항 안내 방송이 선명하게 들려오더군요. 제 시선은 저절로 새벽 4시부터 뼈가 으스러져라 만들어 놓은 산더미 같은 음식들로 향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이 추석인데 제주도라니? 아이, 어머님도 참. 요즘 세상에 누가 촌스럽게 명절 다 챙겨요? 저희도 휴가 좀 즐겨야죠.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한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례는 어쩔 셈이야? 에이,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저희 몫까지 절 2번 더 해주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님,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희도 쉴 권리가 있다고요. 명절마다 시댁 가서 눈치 보는 거 솔직히 저도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랍니다. 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밥상 받고 세뱃돈 챙겨가는 게 스트레스라니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며느리에게 걸었습니다. 설마 형님네랑 같이 갔을 리는 없으니까요. 너희는 언제쯤 도착하니? 어머님, 저희도 오늘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왜? 그게 시누이네랑 부산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출발해요. 시누이랑 여행을 간답니다. 추석 당일에요. 이야, 추석인데 시댁 안 오고 놀러를 가? 같이 가자는데 거절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럼 차례는 어쩌고? 어머님, 큰형님네도 안 가신다면서요? 형님도 안 가는데 제가 가서 뭐 해요? 저만 가면 억울하잖아요. 형님이 안 하니 자기도 안 하겠다는 그 뻔뻔한 신보. 전화가 끊기고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식탁 위엔 식어가는 전과 갈비찜이 가득한데 먹을 사람이 없었죠.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누구랑 통화했어? 애들 온대? 아니, 큰애는 제주도, 작은애는요, 부산 간대. 뭐라고? 남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당장 큰아들놈한테 전화할 기세로 핸드폰을 집어들더군요. 제가 얼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하지 마. 왜? 저런 괘씸한 놈들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3년 전 며느리 나무랐다가 아들이 아버지 꼰대처럼 굴지 마세요. 라며 연락을 끊어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결국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먼저 사과했었죠. 아들은 이미 남의 편입니다. 전화하지 마요. 해봤자 우리 속만 뒤집어져. 그럼 어떡해? 이대로 그냥 참아? 저는 대답 대신 식탁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 기름 튀어 짓무른 손등, 68 먹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군요. 귓가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윙윙대는 순간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왜? 우리 나가자. 나가? 어디로? 몰라. 어디든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지금? 차례는 어쩌고? 안 지내. 뭐? 당신 미쳤어? 아버님 차례를 안 지낸다고?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살아생전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더군요. 20년 시집살이 동안 밥 줘, 물 줘,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장례식 잘 치러라가 유언이었던 분입니다. 평생 죄인처럼 살았는데 돌아온 게 고작 며느리들의 비웃음이라니요. 여보, 나 더 이상은 못해. 억울해서 못하겠어. 그래서 어디 가려고? 몰라. 그냥 이 집구석만 아니면 돼. 남편이 한참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자. 차례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도 나가자. 남편이 지갑과 차키를 챙겨 나오더군요. 짐 챙길 거 있어? 없어. 못만 나가. 우리는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추석 아침 10시. 그 많은 음식을 뒤로 하고 쾅 닫힌 현관문 소리. 그게 제가 그 집에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남편이 묻더군요. 어디로 가? 몰라.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그 지긋지긋한 음식 냄새, 텅 빈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추석 아침이라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다들 차례 지내고 웃음꽃 피우고 있을 시간. 배고프지 않아? 응. 뭐 좀 먹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종종 걸음 쳤는데 정작 빈속이라니. 문연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순대를 시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야, 우리 이거 먹고 어디 가자. 어디? 제주도. 뭐? 제주도? 애들이 거기 갔다며. 우리도 가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눈빛이 꽤 진지하더군요. 여보, 진심이야? 응. 왜 안 돼? 갑자기? 갑자기가 어때서? 우리 평생 갑자기 한번 해본 적 있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23세 시집와 45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았어요. 여행?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죠. 제 인생에 갑자기란 말은 사치였거든요. 떡볶이를 우물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왜 안 돼? 내가 죄 지었어? 나라고 왜 못 가? 가자. 진짜? 가자. 제주도. 남편이 그 자리에서 비행기 표를 예매하더군요. 집에 들러 15분 만에 옷까지 몇 개만 챙겨 나왔습니다. 식탁 위엔 제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음식은 그냥 둬. 상하는데? 상하면 어때? 미련 없이 문을 닫고 공항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풍경을 보는데 68평생 처음 저지른 일탈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커녕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더군요. 며느리들의 비웃음 소리가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막 비행기에 오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전원을 꺼버렸어요. 누구야? 큰아들. 안 받아? 응.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핸드폰을 따라 끄더군요.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내 지긋지긋한 인생아. 제주도에 도착해 바닷가 근처 펜션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넘실대는 푸른 바다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픈 건지 서러운 건지 아니면 후련한 건지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주더군요. 울어. 실컷 울어. 그날 밤 저는 펜션에서 2시간을 꼬박 울었습니다. 45년 묵은 체증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바다가 보이더군요.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2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엄마 어디야?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제발 전화 좀 받아. 그중 큰 며느리 문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제주도에서 돌아왔는데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연락 끊고 놀러 갔으면서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이라니. 답장도 안 하고 다시 폰을 꺼버렸습니다. 전화 왔어? 응, 23통. 집에 왔는데 우리가 없대. 이제 와서? 응, 잘했어. 며칠 더 있자. 그렇게 닷새를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올레길도 걷고 맛집도 다니고 68 인생에 처음으로 누려보는 온전한 자유였어요. 명절 증후군 없는 명절이라니 꿈만 같았죠. 닷새째 되던 날 남편이 묻더군요. 이제 돌아가야지. 가면 어떡할 거야? 여보, 나 결심한 거 있어. 뭔데? 쟤들한테 준 거 다 가져오고 지원 싹 다 끊을 거야. 다? 큰아들 전세금 5천만 원, 작은아들 보증선거, 손주들 학원비 세뱃돈까지 싹 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여보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내가 당신 편 안 들으면 누가 들어줘. 서울로 돌아와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데 사색이 된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엄마! 왜? 왜라니?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음식만 썩어 있고 차례는 안 지내고 간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싸늘하게 아들을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틈새로 키키한 냄새가 새어 나오더군요. 닷새 동안 꽉 닫힌 집안에서 푹푹 썩어버린 음식 냄새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새벽 4시부터 만들었던 전, 갈비찜, 잡채, 나물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아까운 음식을 버리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후련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고함이 들렸어요. 야, 임마. 네 엄마가 왜 그러는지 진짜 몰라서 물어?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 이 자식아. 전화를 툭 끄는 남편이 씩씩거리며 다가오더군요. 큰 놈이야? 난리 났지? 어. 작은 놈도 아까 전화 왔었어. 안 받았지만.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온 거죠. 엄마, 나야. 문 좀 열어봐. 엄마, 열어줄까? 아니, 30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돌렸습니다. 결국 제 풀에 지친 아들놈 발소리가 멀어지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문 열자마자 달려가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큰아들 전세금 보태준 5천만 원. 비록 차용증은 없지만 이체 기록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직원 양반, 이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가족 간 거래는 법적으로 좀 복잡한데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세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선전포고했습니다. 나 내용 증명 보낼 거야. 큰놈한테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할 거야. 야, 그건 좀 심하지 않냐? 그래도 자식인데 법적으로 들이대? 자식이니까 빌려준 거지. 공짜로 준 거 아니잖아? 갚으라는데 뭐가 심해? 남편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봤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참아.
45년이면 많이 참았잖아. 더는 바보같이 안 살아.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 이틀 뒤 큰아들 앞으로 내용 증명 등기를 보냈습니다. 2023년 5월 대여한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30일 이내에 반환 바람. 내 자식한테 이런 걸 보내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큰아들한테 전화가 빗발쳤죠.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내용 증명이라니. 진짜 엄마 미쳤어? 빌려준 돈 갚으라는 게 미친 거냐? 30일 준다. 안 갚으면 법대로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바로 작은 아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너 내가 보증 선거 있지? 다음 달까지 다른 보증인 구해서 명의 변경해라. 나 빠질 거니까. 엄마, 갑자기 왜 그래? 형한테 내용 증명 보냈다며? 진짜 왜 이래? 갑자기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이유가 궁금하면 네 처한테 물어봐. 추석에 뭐 했는지. 그 뒤로 아들놈들의 애원 섞인 문자가 쏟아졌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라는 문자가 어찌나 가소롭던지요. 10년을 안 고친 놈들이 이제 와서 고친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열흘쯤 지났을까 큰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핑계를 대나 드러나 보자 싶어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추석 때 제가 철이 없었어요. 처음 듣는 사과였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5천만 원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갑자기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요. 역시나 사과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정 힘들면 분할로 갚아. 매달 200만 원씩 2년이면 되겠네. 네?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면 더 할 말 없다. 끊자. 보름이 지나고 결국 두 아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제발. 남편이 눈짓을 하더군요. 이번엔 열어주자. 단판을 지어야지. 문을 열어주자마자 두 아들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내 새끼들 무릎 아프다 하며 얼른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싸늘한 눈으로 그저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게 추석에 여행 간 거 엄마 서운하게 한 거. 서운해? 내가 고작 서운해서 이러는 줄 알아? 새벽 4시부터 뼈 빠지게 음식 만든 내 고생은 안중에도 없었지? 허리 펴지도 못하고 설거지하는 내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아들놈들 앞에서 저는 못 박듯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명절 음식 안 해. 차례도 안 지내. 네? 차례를 안 지낸다고요? 그래. 너희가 지내고 싶으면 너희 집에서 지내. 난 손 뗄 거야. 엄마, 그리고 돈도 다 갚아. 학원비, 용돈 다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들들이 울상으로 매달리더군요. 엄마, 진짜 왜 이래? 우리 엄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저는 아들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왜냐고. 나도 사람이니까. 너희들 엄마이기 전에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라는 말. 그 한마디에 둑이 터지듯 목이 메어왔습니다. 두 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더니 남편이 맞은편을 가리키며 짧게 말했습니다. 앉아. 아들들이 엉거주춤 자리에 앉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너희 어릴 때 기억나니?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도시락 싸던 거? 기억나.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어땠는지 알아? 90년대에 너희 아빠 월급이 고작 80만 원이었어. 그 돈으로 너희 둘 키우고 학원 보내고 밥해 먹이느라 엄마는 그 흔한 시장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어본 적이 없어. 작은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너희 대학 등록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니? 내가 새벽마다 식당 나가서 남의 집 설거지해가며 번 돈이야. 손등이 다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내 새끼들 기죽지 말라고 악착같이 버텼어. 엄마, 그런데 장가들 가고 나서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니? 명절마다 엄마는 부엌에서 종일 서서 일하는데 며느리들은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봐도 너희는 말 한마디 안 했지?
아들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년 손주들 세뱃돈으로 4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줬지. 그런데 어버이날에 내가 뭐 받았는지 알아? 카네이션? 천만에. 네 처가 와서 대뜸 100만 원 내놓으라더라. 애들 학원비 보태달라고. 큰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얘긴 금시초문인데.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 내가 없는 말 지어내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큰아들을 뒤로하고 작은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너는? 네 처가 형님 안 가니까 자기도 안 간다고 했던 거 알고는 있었니? 작은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네, 나는 너희한테 큰 거 바란 적 없다. 와서 일해달란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 대접, 시어머니 대접까진 바라지도 않고 사람 대접은 받고 싶었어.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음식 장만하고 있는데 며느리란 것들은 공항에서 호호호 웃으며 전화질이나 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해? 엄마, 나도 쉬고 싶었어. 나도 제주도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었다고. 근데 차례는 지내야 하니까 자식들 온다니까 꾹 참고 새벽잠 설쳐가며 음식한 거야. 그게 엄마잖아. 근데 너희 마누라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어차피 시어머니가 다 하겠지 하고 우습게 본 거야. 눈물을 훔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한다. 끝내? 뭘요? 이 지긋지긋한 관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너희랑 말고 며느리들이랑 끊겠다고. 아들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 아니, 며느리들은 절대 데려오지 마. 정 오고 싶으면 너희들만 와. 엄마, 그게 말이 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그러니. 추석 당일에 시어머니 혼자 부엌에 처박아 두고 여행 가는 게 가족이야? 어버이날에 돈 뜯어내려 드는 게 가족이냐고. 큰아들이 입을 다물자 제가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나 이제 70이야.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아. 남은 인생까지 며느리 눈치 보며 비위 맞추고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거들더군요. 야, 너희 엄마 말이 100번 맞다. 나도 이번에 제주도 가서 뼈저리게 느꼈어. 우리가 그동안 뭐하러 이 고생을 했나 싶더라. 나도 너희한테, 아니 너희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더는 못 참겠다.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너희 엄마 뜻대로 할 거다. 명절, 차례 다 없애.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돈도 다 끊을 거다. 큰 놈 넌 전세금 5천만 원 갚고 작은 놈 넌 보증 빼가라. 큰아들이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5천만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해요? 제주도 놀러 갈 돈은 있고 빚 갚을 돈은 없냐? 남편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큰아들이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하나 더. 유언장 다시 썼다. 네? 너희한테 물려주려던 재산 싹 다 손주들 명의로 돌렸다. 성년 되면 찾아가게 묶어뒀어.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자식인데. 자식이니까 며느리들 손에 돈 들어가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차라리 손주들한테 주는 게 낫지. 작은 아들이 울상을 지으며 묻더군요.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정신 차리지. 너희가 달라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근데 지금은 너희도 며느리들도 믿을 수가 없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큰아들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집사람한테도 따끔하게 말할게. 엄마, 저도요 반성할게요. 제발. 작은 아들까지 무릎을 꿇고 비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금쪽같이 키운 내 새끼들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싶어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아들들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너희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렇게 우리 넷은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제가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뭔데요? 너희 처들 데리고 와서 내 눈앞에서 사과시켜.
진심으로 형식적인 사과 말고 진짜 잘못했다고 빌게. 그거 하기 전엔 유언장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 알았어, 엄마. 꼭 데리고 올게. 아들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널브러졌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더군요. 수고했어. 잘했어. 정말. 저는 남편 품에 안겨 또 한 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녀석들에게선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왜 연락이 없나 전전긍긍하며 전화기만 쳐다봤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성격 급하게 동동거리며 살았으니 이제는 좀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마음 먹었거든요. 대신 남편이랑 산책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45년을 부부로 살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여유를 즐기며 천천히 걸어보기도 했죠. 그동안은 삶을 살아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행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다가 남편이 툭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야, 우리 이렇게 사니까 참 좋다. 뭐가? 그냥 너랑 나랑 둘이만 있으니까 복잡거리지도 않고, 그러고 보니 정말 집이 절간처럼 조용해도 전혀 외롭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호수처럼 평화롭더라고요. 그러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는데 드디어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그래. 집사람도 데리고 갈게.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짜? 걔가 온다고? 음, 자기가 직접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 꼭 같이 가겠대.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콧대 높은 큰며느리가 먼저 사과를 하겠다고 나선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곧이어 작은 아들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작은 녀석도 제처럼 같이 와서 용서를 빌겠다고 하더군요. 말로야 무슨 소린들 못하겠나 싶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여니 아들들 뒤로 고개를 푹 숙인 며느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약해지려 했지만 짐짓 담담한 표정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거실에 모두 둘러 앉았는데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큰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응,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큰 며느리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추석에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허리도 못 펴고 음식하시는데 저는 제 몸 편한 것만 생각하고 철없이 굴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전화드렸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 덜 됐었어요. 큰며느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작은 며느리도 질세라 울먹이며 거들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형님 따라서 안 간 거, 그거 변명 안 되는 거 알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시고 서운하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두 며느리가 눈물 콧물 쏟으며 비는데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와서 사과하는 건 고맙다.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 며느리들이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난 아직 너희한테 믿음이 안 가? 어머님, 저 이번엔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로요. 알아. 지금 당장은 진심이겠지. 그런데 사람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기 마련이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 큰며느리가 다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매달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요. 그래, 그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행동으로요? 앞으로 1년 동안 지켜볼게.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판단할 거야. 큰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저희가 뭘 하면 되는데요? 시키시는 건 다 할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명절 음식을 산더미처럼 시킬까, 설거지를 다 떠맡길까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원하는 건 그런 노동이 아니었더라고요. 특별하고 대단한 거 안 해도 된다. 네? 그냥 나를 사람 대접만 해줘. 명절에 억지로 와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음식 바리바리 안 싸와도 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한 통 해줘.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거면 돼. 내가 바란 건 딱 그 정도였어. 제 말에 큰며느리가 다시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걸 못 받고 살았잖아. 너희한테 나는 밥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 거실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피곤하니까 그만 가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주섬주섬 일어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큰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 주에 꼭 전화할게요. 그래. 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거실로 돌아오자 남편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제 됐어? 마음 좀 풀렸어? 몰라. 애들 말 믿어? 아직은 두고 봐야지.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 급할 거 뭐 있냐. 천천히 보자.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로 큰며느리가 매주 꼬박꼬박 전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쭈뼛거렸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먹었다. 너희는? 저희도 먹었어요.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처음엔 이렇게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야깃거리도 생기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형님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종종 연락이 왔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설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아들들에게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올해의 설날 음식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엄마는 이제 차례 음식 안 한다. 큰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죠. 그럼 밥은 어떻게 해요? 너희 집에서 해먹고 오든가 아니면 다 같이 나가서 사 먹든가. 그럼 차례는요. 간소하게 지낼 거야. 과일 몇 개랑 밥만 올리고 절만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결국 설날 아침에 정말 간단하게 차례만 지내고 점심은 온 가족이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둘, 며느리 둘, 손주 넷, 그리고 저와 남편까지 10식구가 식당에 둘러 앉았죠. 장보고 기름 냄새 맡아가며 힘들게 만든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밥맛이 꿀맛이더라고요. 밥을 먹던 큰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까 설거지 걱정도 없고 너무 좋네요. 음식도 맛있고요. 저도 마주보고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말이다. 나도 세상 편하다. 작은 며느리도 신이 나서 거들더라고요. 어머님, 다음 명절에도 이렇게 해요. 식당 예약은 저희가 미리미리 할게요. 그렇게 웃으며 보낸 게 바로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꽃이 피는 3월이네요. 5천만 원은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고 있으니 약속한 2년 안에는 다 받겠지요. 유언장도 아직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1년 지켜보겠다고 큰소리 쳤으니 남은 몇 달은 더 두고 볼 생각입니다. 며느리들이 개과천선해서 완전히 달라졌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고 가끔은 말실수해서 제 속을 긁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투명 인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전화는 꼬박꼬박하고 제 안부를 물으니까요. 그게 뭐 대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큰 변화예요. 10년 동안 그토록 목말랐던 관심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을 나온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8살 먹고 처음으로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눈치 안 보고 오직 나를 위해 저지른 일이니까요. 어제는 남편이 산책하다가 그러더군요. 야, 우리 그때 안 뛰쳐나왔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게. 그랬으면 난 평생 그 부엌 귀신으로 살다가
늙어 죽었을 거다. 지금이 딱 좋아. 이렇게 둘이 여행도 다니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은 오롯이 저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른 때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항에서 들려오던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듣고도 꾹 참고 전을 붙이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앞치마를 보란 듯이 벗어 던지셨을까요? 저는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른이 참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하소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